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에서 조금 멀리 떨어진 지방에서 작은 가게를 운영하고 있는 구독자입니다. 저는 올해로 27살이 된 딸아이가 있는 곧 50대가 되는 싱글맘이에요. 평범한 여자로 평범하게 가정을 꾸려 사는 것이 꿈이었던 제가 어떻게 싱글맘이 되었는지, 그리고 50대를 바라보는 지금까지 저에게 어떤 일이 있었는지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평범함을 꿈꾸게 된 이유는 제가 평범한 가정에서 태어났기 때문이었어요. 그 시절의 아버지들이 다 그랬듯이 저의 아버지는 성실한 가장이었습니다. 적당한 회사에서 적당한 봉급을 받으며 저와 어머니, 동생을 책임지셨죠. 어머니는 일찍 시집을 와서 시부모를 부양하고 아버지를 내조하는 그런 평범한 분이셨어요. 친가도 그 시절엔 나름 평범했습니다. 조부모님은 딸인 제가 태어나자 아들을 낳으라고 계속해서 요구하셨고, 선천적으로 몸이 약했던 어머니는 열심히 노력한 끝에 동생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겨울철 감기에 안 걸린 적이 없었던 어머니가 그렇게 노력하셨던 이유는 아들을 낳는 게 자신의 역할이라고 생각하셨기 때문이었죠. 그때는 그게 당연했습니다. 저는 첫째로서 남동생을 둔 누나로서 동생을 위해 살아야 한다고 철저하게 교육받았습니다. 맛있는 건 당연히 남동생의 몫이었고, 좋은 자리도 남동생이 차지했죠. 과일을 먹어도 예쁘고 맛있는 건 남동생의 몫이었고, 저는 물러터진 과일의 한 부분을 먹어야 했어요. 그때도 여전히 그게 당연한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여자는 희생을 당연하게 해야 하고 조신해야 하며 큰 소리를 내서는 안 된다는 게 친가의 가훈 같은 거였거든요. 외할머니나 어머니는 그런 가풍에 큰 소리를 낼 수 있는 분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분들도 그런 상황을 당연하게 여기셨으니까요. 그렇게 자란 저는 고등학교를 졸업하자마자 부모님과 조부모님이 정해준 남자와 결혼하게 되었습니다. 선을 보라고 해서 선을 보기는 했지만 말이 선이지, 결혼 전에 신랑 얼굴을 한번 봐야 하지 않겠냐는 생각으로 만나게 된 자리였어요. 부모님과 조부모님에게 교육을 받아 조신하고 말 잘 듣는 여자로 자란 저에게도 로맨스로 가득한 낭만이 있었습니다. 그때 제 나이는 20살 아가씨였으니까요. 처음으로 부모님과 조부모님에게 반항하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반항하는 마음을 가지게 되었다는 것 자체로도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뭘 할 수 있었을까요? 한평생 여자는 좋은 남자 만나서 시집가면 된다 라는 말만 듣고 자란 저는 홀로 세상을 살아갈 준비가 전혀 되어 있지 않았었습니다. 그때 제가 집안 어른들의 말을 거역하고 선을 보지 않았더라면 저는 그대로 밖으로 쫓겨나 어딘가에서 객사했을 거예요. 일자리를 구하는 방법도, 사회생활을 하는 방법도 몰랐으니까요. 좋은 사람, 나쁜 사람을 구별하는 방법도 몰랐고, 집을 구하거나 세금을 내는 방법도 몰랐습니다. 당시 제가 할 수 있던 건 돈 계산하는 방법과 제사 음식을 차리는 방법, 맛있는 요리를 하는 방법이 전부였습니다. 한마디로 어른들의 도움 없이는 단 하루도 살 수 없었던 사람이었어요. 요즘 젊은 친구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하면 조선시대 때 이야기라고 생각하더라고요. 그런데 놀랍게도 불과 20 몇 년 전만 해도 이런 일은 비일비재했습니다. 사회인으로서, 어른으로서 준비된 것 하나 없이 한 남자의 아내가 될 준비만 했던 저는 저의 현실을 깨닫고 집안 어른들의 말에 조용히 순종했습니다. 불만 가득한 마음으로 나간 선자리에서 처음 본 저의 남편은 매우 정중한 사람이었어요. 집안 어른들을 향한 불만이 가득했지만 아주 다행스럽게도 저는 남편에게 한눈에 반했습니다. 조금은 역설적이지만 어쨌든 그랬습니다. 남편도 제가 썩 마음에 든 듯했고, 저와 남편은 곧바로 결혼 준비를 하게 되었습니다. 당시 많은 여자들의 꿈이 현모양처기는 했지만 20살에 결혼하는 사람은 많지 않았어요. 그러면 왜 그렇게 어린 나이에 결혼하게 되었을까요? 조부모님은 그 이유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다 큰 처녀가 괜히 바깥으로 나돌면 헛바람이 들어간다. 몸을 깨끗이 하려면 조금이라도 빨리 시집을 가야 한다. 라고 말이죠. 조금은 자존심도 상했고 왠지 모를 수치심이 들었지만 그 또한 제 숙명이었기에 저는 가만히 시집을 갔습니다. 말했다시피 저는 남편에게 한눈에 반했거든요. 결혼식을 올렸을 때 제 나이는 고작 21살이었고 남편의 나이는 28살이었습니다. 7살 차이였죠. 신혼생활은 행복했습니다. 남자 손은 고사하고 남자와 눈 한 번 마주쳐 본 적 없는 저에게 남편은 세상 제일 가는 로맨티시스트였죠. 여자 손에 물 묻히는 게 당연하다고 여겼던 친정과는 달리 남편은 가사에도 적극적이었어요.
제가 바깥 일을 하는 게 아님에도 불구하고 퇴근을 하고 집에 돌아오면 항상 저를 챙겼죠. 그것만으로 남편을 사랑할 이유는 충분했습니다. 그렇게 2년이 지났을 때 소중한 생명을 갖게 되었어요. 매일매일 배가 불러왔고 몸은 힘들었지만 남편의 지극한 정성 덕분에 버틸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었어요. 태어난 아이가 딸이었다는 거죠. 아이를 낳고 병원으로 찾아온 시댁 어른들은 제가 낳은 아이가 딸이라는 것을 확인하자마자 실망이 가득한 표정으로 제 얼굴은 제대로 쳐다보지도 않은 채 자리를 뜨셨어요. 아버지는 찾아오지도 않으셨습니다. 유일하게 어머니만 저를 보러 오셨는데 어머니는 처음 태어난 손주를 보기 위해서도 저의 상태를 보기 위해서도 오신 게 아니었습니다. 어머니가 저를 보자마자 한 이야기는 이거였어요. 딸 낳았다며? 딸은 엄마 팔자 잡는다던데 둘째에는 분명히 아들일 거다. 그러니까 몸 회복되면 바로 애부터 가져라. 가슴이 떨렸습니다. 생살이 찢어지는 아픔을 겪으며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딸을 낳았는데 그렇게 얻은 딸이 축복받지는 못할 망정 그런 무시를 당한다는 게 너무나 가슴 아팠어요. 그때 저는 처음으로 어머니에게 큰 소리를 냈습니다. 어떻게 그런 말씀을 하세요? 제가 아들 낳는 기계인가요? 출가 외인이라면서 연락 한 번 안 하시더니 이제 와서 하신다는 말이 몸 회복하자마자 아들 낳으라는 말뿐인가요? 어머니는 처음으로 큰 소리를 내는 제 모습에 당황하신 듯 했지만 이내 표정을 감추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죠. 네가 아직 어려서 뭘 모르는 거다. 나중 되면 나한테 감사할 거야. 시집 갔으면 아들 낳을 생각부터 해야지. 어딜 뻔뻔하게 큰 소리냐? 내가 사돈댁 얼굴 뵐 면목이 없다 아주. 태어나면 사돈댁 가서 죄송하다고 말씀드리고 아들부터 가져라. 손이 바들바들 떨리고 울음을 참느라 목구멍이 막혀 소리를 낼 수 없었습니다. 차갑게 돌아서서 나가는 어머니의 뒷모습을 향해 겨우 소리쳤어요. 저를 자식이라고 생각하기는 하셨어요? 뒤도 돌아보지 않은 채 문을 열고 나가신 어머니는 끝까지 대답이 없으셨습니다. 이런 와중에 저를 위로해주는 사람은 남편이 유일했어요. 아이 얼굴 한번 보지 않고 괜찮다는 말 한마디 없었던 시댁 어른들의 행동을 보고 미안하다는 말도 전해주었고 부모님에게 받은 상처와 모멸감도 남편이 위로해 주었죠. 가장 의지가 되어야 하는 부모님에게마저 외면당한 것은 세상이 무너지는 일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편이 되어주는 사람 한 명 있다는 사실은 제 마음을 한결 편안하게 해주었습니다. 남편은 딸아이를 굉장히 예뻐했어요. 아이가 조금씩 커갈 때마다 집에서는 웃음소리가 끊기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그 웃음소리가 점차 사그라드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바로 IMF가 터진 것이었죠. 남편은 나름 안정적인 회사를 다니고 있었지만 IMF가 터진 상황에서도 안정적이지는 못했습니다. 게다가 회사 생활을 오랫동안 한 것도 아니었기 때문에 자칫하면 목이 날아가는 상황이었죠. 회사에 요직에 있는 사람들도 회사를 떠나는 와중에 남편이 살아남기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조금만 잘못하면 목이 달아난다는 불안감은 남편의 예민함을 깨웠습니다. 늘 서글서글한 미소로 말을 걸어주던 남편은 예전처럼 여유를 가지지 못했습니다. 허리띠를 한껏 졸라맸음에도 불구하고 남편은 계속해서 허리띠를 졸라매라고 말했어요. 허리띠를 졸라매는 건 저와 남편만의 일이 아니었습니다. 남편은 딸에게 들어가는 돈도 아끼길 원했어요. 당연한 일이었죠. 한 푼 두 푼이 아까운 상황이었으니까요. 그런데 남편의 요구는 점차 선을 넘기 시작했습니다. 딸에게 들어가는 식비를 줄이라고 하기도 하고 길이가 짧아져서 입을 옷이 없는 상황에서도 그 옷을 계속해서 입히라고 했죠. 딸은 맞지 않는 신발을 신은 채 밖으로 나가기도 했습니다. 엄마로서 마음이 찢어지는 순간들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남편의 말을 거역할 수는 없었어요. 집안의 모든 경제권은 남편에게 있었고 저는 얼마 되지 않는 생활비로 가사를 운영해야 했으니까요. 그리고 경기가 힘들어서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산다는 남편의 말이 진짜인 줄 알았습니다. 모두가 이렇게 살고 모든 아이들이 맞지도 않는 옷을 입은 채 그렇게 사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아니었습니다. 부모들은 자기 입에 들어가는 음식을 줄이고 자기가 입은 옷을 안 살지언정 자기 자식이 소매가 한참 짧은 옷을 입게 하지는 않았어요. 남편에게 이 이야기를 한 날 남편은 고함을 치며 제 머리를 휘어잡았습니다. 내가 이딴 취급받으려고 밖에서 그렇게 비굴하게 사는 줄 알아? 집안에서 살림만 하는 여자가 뭘 안다고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야? 아들도 못 낳은 주제에 쫓겨나고 싶어?
처음 보는 남편의 폭력적인 모습에 두려웠던 저는 남편 앞에 무릎을 꿇고 싹싹 빌었습니다. 내가 잘못했다고, 한 번만 용서해달라고, 다시는 이러지 않겠다고, 말대꾸하지 않고 쥐 죽은 듯이 살겠다고 그렇게 말이죠. 한동안 집안은 조용했습니다. 이후로 부부관계가 서먹해지긴 했지만 극복할 방법이 보이지 않았어요. 애교 많았던 저는 남편의 눈치를 보기 시작했고, 남편은 그런 제 모습을 상당히 못마땅해 했습니다. 회사를 다녀온 남편은 남편의 눈치를 보며 잘 다녀오셨어요, 여보? 라고 말하는 저에게 집에 있는 마누라가 이 모양 이 꼴이니 내가 밖에서 힘이 날 턱이 있나? 내가 너 잡아먹냐? 어? 라고 소리쳤죠. 역시나 저는 큰소리 한 번 못 냈습니다. 정말로 남편이 저와 딸을 쫓아낼 것 같았거든요. 저는 그 옆에서 울고 있는 딸아이를 달래며 남편에게 또다시 빌었습니다. 죄송하다고요. 하지만 남편은 그마저도 마음에 안 들었나 봅니다. 남편은 집안에 있는 물건들을 쓸어버리며 화를 내기도 했죠. 이후 남편이 술을 먹고 들어오는 일이 잦아졌습니다. 술이 떡이 되어 집에 들어오는 남편은 술주정을 부린다던가 패악질을 하지는 않았어요. 들어오자마자 잠에 빠져들었죠. 저는 차라리 그게 낫다고 생각했습니다. 부부간의 다정한 대화라든지 일상적인 이야기는 나누지 못했지만 고함을 치는 아버지 옆에서 상처받는 딸을 보느니 이게 차라리 낫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저에게도 참을 수 없는 외로움이 찾아왔습니다. 그 누구와도 왕래하지 못한 채 말이 통하지 않는 딸과 모든 시간을 보내다 보니 마음의 병이 찾아온 것이었죠. 유일하게 대화를 나눌 수 있는 대상인 남편이 저를 무시하고 피하다 보니 제 마음의 병은 점점 깊어져 갔습니다. 그렇게 남편과 대화도 없이 반년 정도가 지났을까요? 남편은 아주 오랜만에 멀쩡한 정신으로 집에 돌아왔습니다. 불안했어요. 반년 만에 멀쩡히 귀가한 남편이 어떤 행동을 할지 몰랐으니까요. 그런데 남편은 생각과 달리 차분한 목소리로 저를 불렀습니다. 대체 무슨 말을 하려고 이렇게 행동하나 싶었을 때 남편은 갑작스럽게 눈물을 흘리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 회사에서 잘렸어. 그것도 4개월 전에. 처음 듣는 소식에 매우 놀랐습니다. 회사에서 잘렸다니. 그러면 그동안 따박따박 가져오던 월급은 어떻게 된 거냐고 물으니 남편은 계속해서 눈물을 훔치며 말했습니다. 할 수 있는 일은 다 했어. 막일을 하기도 하고 차마 얘기하기 부끄러운 일도 다 했어. 그런데 이제는 더 이상 못하겠어. 이거 사람이 사는 게 아니야. 저는 남편에게 해줄 말이 없었습니다. 바깥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모르는 일개 주부가 무슨 말을 할 수 있었겠어요. 게다가 하루하루 숨쉬는 것조차 힘들었던 저는 말하는 것조차 힘들었습니다. 죽지 못해 사는 거였어요. 그런데 그건 남편도 마찬가지였나 보더라고요. 회사에서 잘릴 거라는 불안감에 아내와 자식을 책임져야 한다는 책임감에 잠겨 예민해지고 예민한 것을 넘어 폭력적인 성향을 보였던 남편은 결국 한 모텔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났다는 연락을 받고 정신없이 장례를 치렀을 때 조금 정신이 들더군요. 그리고 남편이 짠했습니다. 내 머리채를 휘어잡고 집안을 난장판으로 만들고 술에 떡이 되어 들어오기도 했지만 자기도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려고 했구나. 남편의 행동이 잘한 행동은 아니었지만 그냥 그렇게 허망히 떠난 남편이 너무나 안타까웠습니다. 한편으로는 원망스럽기도 했어요. 언젠간 지나갈 일을 버티지 못해서 이 어린 딸내미를 두고 이렇게 떠나냐. 당신이 이럴 수 있냐. 마누라는 버렸어도 자식은 버리지 말았어야지. 라는 생각이 들었죠. 남편의 장례식 당시 시어머니는 저를 향해 몽둥이를 휘두르기도 했습니다. 네가 우리 집안 대를 끊어버렸다. 내 아들 잡아먹은 것도 너야. 너만 아니었어도 우리 아들이 이렇게 될 일은 없었을 거란 말이야. 할 수 있는 말이 없었습니다. 남편이 죽은 게 왜 제 탓인가요? 이 상황에서 가장 힘든 건 나예요. 라고 소리칠 수는 더더욱 없었죠. 저는 그저 누군가 시어머니를 말려주길 바라며 두 눈을 감을 뿐이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남편과 살던 집에서 쫓겨났어요. 어린 딸을 품에 안고 겨우 도착한 친정. 부모님도 저를 불편한 손님으로 취급했습니다. 여전히 어머니는 사돈댁 얼굴 보기 부끄러워서 어떡하냐. 내가 말한 대로 아들을 낳았으면 너가 시댁에서 이런 취급은 안 받았을 거다. 딸은 엄마 팔자를 닮는다고 내가 몇 번을 말했냐. 라는 말만 반복하셨죠. 성인이 된 남동생도 그런 저를 무시했습니다.
다른 남자 꼬셔서 재혼이나 해. 아, 애 딸린 아줌마라 그것도 안 되려나? 그럼 딸내미는 고아원에 보내버리면 되겠네. 아, 그것도 안 되겠다. 요즘 자식 새끼들 버리는 부모가 많아서 고아원에 자리가 없다더라고. 시어머니가 저에게 몽둥이를 휘두를 때도 참았던 저였지만 나를 조롱하는 건 몰라도 제 딸을 조롱하는 건 참을 수 없었어요. 저는 처음으로 친정집 안에서 큰 소리를 냈습니다. 입 다물어. 그 나이 먹고 한량같이 사는 게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감히 내 딸을 모욕해? 내가 대체 뭘 잘못했니? 큰 소리가 나자 달려온 부모님은 당장 짐 싸서 나가. 어딜 여자가 큰 소리를 내? 그것도 귀한 내 아들한테. 당장 나가! 라며 저를 내쫓으려 하셨고 동생은 그런 저를 보며 미소를 띠고 있었습니다. 이후 제가 어떻게 행동했는지 잘 기억나지 않지만 동생에게 죽일 듯이 달려들었던 것 같기는 해요. 어머니는 온몸으로 그런 동생 앞을 가로막으셨고 아버지는 제 목덜미를 잡고 끌어내셨죠. 그렇게 저와 딸은 거리에 나앉게 되었습니다. 어디로 어떻게 가야 하나 막막한 그때 친정집에서의 일이 충격이었는지 한참을 자던 딸이 잠에서 깨 제 손가락을 살며시 잡았습니다. 눈물로 범벅된 제 얼굴을 보며 딸은 배시시 웃어주었어요. 남편을 따라 저 세상으로 갈까 생각하던 그때 살아야 할 이유를 찾았습니다. 살아야겠다. 살아남아야겠다. 이후로는 닥치는 대로 길을 헤맸습니다. 그러던 중 아주 감사하게도 작은 교회에 몸을 맡길 수 있었어요. 아주 작은 교회였고 저와 딸만 겨우 누울 수 있는 방을 쓰게 된 것이었지만 그마저도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교회에서 만난 분들은 제가 일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셨어요. 가진 지식 없이 어린 딸을 홀로 키우고 있는 저는 청소일부터 시작했습니다. 어린 딸을 업고 두툼한 담요로 딸을 감싼 채 모두가 돌아간 밤 건물을 쓸고 닦았죠. 아이가 아픈 날이면 교회분들에게 아이를 맡겼지만 그 외에는 항상 아이를 데리고 일을 하러 나갔습니다. 누군가에게 도움을 받는다는 게 너무 어려웠기 때문이었어요. 아마 저 또한 도움을 받아본 적이 없어서였겠죠. 항상 누군가를 위해 희생해야 했고 누군가를 위해 살아야 했기 때문에 저는 아주 작은 호의도 받아들이기 어려워했습니다. 지금은 이렇게 생각해요. 사람은 사람 없이 살아갈 수 없다고요. 하지만 그때는 그걸 몰랐습니다. 이 인생을 어떻게든 살아가려면 딸을 제 손으로 키우려면 그 누구보다 치열하게 스스로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했죠. 여자 혼자 아이를 키운다는 건 예나 지금이나 똑같았습니다. 주변의 무시와 손가락질도 견뎌야 했죠. 나쁜 의도로 접근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뭘 할 수 있었겠어요? 그냥 버티고 또 버티는 것밖에 할 수 없었죠. 하지만 참 감사하게도 나쁜 사람들이 있었다면 저를 도와주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한 명, 두 명 만나면서 저는 사람은 사람과 살아가야 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청소 일밖에 할 줄 몰랐던 저는 세상의 이치를 조금씩 깨닫게 되었고 사람 보는 눈이 생겼으며 청소일이 아닌 다른 일에도 도전하게 되었어요. 청소일 다음에 하게 된 건 식당 일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식당에서 설거지를 해줄 사람이 필요하다는 것을 보고 갔죠. 그것도 직원이 아니라 며칠 도와줄 사람을 찾는 구직 내용이었습니다. 다행히 저를 좋게 봐주신 사장님 덕에 가끔 식당에 가서 설거지 일을 하게 되었죠. 청소일과 가끔 하는 설거지 일을 함께 하다 보니 조금씩 살림이 나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엄청난 변화가 있었던 건 아니었지만 적어도 딸이 먹고 싶다는 사탕 하나를 사줄 수 있는 정도는 되었습니다. 누군가에게는 너무나 사소하고 작은 것이었겠지만 저는 딸에게 사탕 하나 사줄 수 있게 되었다는 사실이 너무나 기뻤습니다. 너무나 일찍 눈치를 보기 시작한 딸은 시장 한편에 놓인 작은 사탕 하나에서 눈을 떼지 못하면서도 차마 사달라는 말을 하지 못했어요. 갖고 싶은 게 생겼다면 울고 떼를 쓰는 게 당연한 나이에 사탕 하나 사달라는 말을 못하고 제 눈치만 흘끔흘끔 보는 아이가 된 것이었죠. 6살 난 아이였던 딸은 그날도 제 눈치를 보고 있었습니다. 먹고 싶었던 사탕이 생겼던 거죠. 저는 그런 아이의 눈빛을 지나칠 수 없었고 아이의 손을 이끌어 사탕을 사러 갔습니다. 엄마가 사탕 사줄게. 골라봐. 어떤 거 먹고 싶어? 딸은 한참 동안 사탕 앞에서 머뭇거렸습니다. 내가 이걸 사도 될까? 라는 눈빛이 묻어 있었죠. 딸은 결국 가게 사장님이 골라준 사탕을 들고 나왔습니다. 신나지만 신난 티를 내지는 못하는 딸의 옆모습을 보며 마음이 많이 아팠어요.
이제 사탕 먹고 싶을 때마다 얘기하면 엄마가 사탕 사줄게. 언제든지 말해. 알겠지? 딸은 손에 들린 사탕이 너무나 소중하다는 듯 사탕을 매만지며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아니야, 한 번만 먹어도 돼. 그 말은 아직도 제 가슴에 응어리로 남아 있습니다. 6살짜리 아이가 대체 무슨 죄가 있어서 사탕 하나 사달라는 말을 못할까? 너무나 슬펐어요.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저는 또다시 가슴이 찢어지는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일 때문에 밤늦게 들어오는 날이면 교회 분들에게 딸을 맡겼습니다. 저녁도 먹여주시고 일찍 잠에 드는 날이면 딸을 직접 데려다 주기도 하셨죠. 오늘도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데리러 갔어야 하는데. 교회 어른은 손사래를 치며 아유 괜찮아. 뭐 그리 힘든 일이라고. 유정이가 너무 곤이 자서 깨울 수가 없었어. 얼른 들어가서 쉬어. 세수랑 양치 다 하고 잔 거니까 안 깨워도 돼. 라고 말씀해 주셨죠. 그렇게 유정이를 안아들고 집으로 들어온 저는 불편한 유정이의 옷을 갈아입혔습니다. 그리고 유정이가 입고 있었던 옷을 정리하려는 그때 유정이의 주머니에서 무언가가 부스럭하는 소리를 냈습니다. 뭔가 싶어서 주머니를 들춰본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소리 없이 눈물을 흘리게 되었습니다. 유정이의 주머니에서 나온 건 예전에 사주었던 사탕이었습니다. 새 사탕도 아니고 몇 번에 걸쳐 아껴 먹었었는지 해진 포장지로 감싸져 있는 사탕이었죠. 유정이는 그 작은 사탕이 사라지는 게 무서워서 사탕을 제대로 먹지 못한 채 조금씩 사탕을 핥아 먹었던 거였어요.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나는 고생해도 괜찮지만 내 딸 유정이만큼은 이런 고생을 하지 않았으면 했거든요. 그날을 계기로 저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내가 사람들 눈치를 보면 유정이도 눈치를 보고 내가 무시를 당하면 유정이도 무시를 당한다는 생각에 그 누구보다 악착같이 살았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드세졌고 사람들은 저를 여장부라고 부르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남에게 도움받는 것을 미안해하거나 부끄러워하지도 않았습니다. 도움을 받을 때는 받고 도움을 받은 만큼 보답을 하는 게 인생이라고 생각하게 되었죠. 생각을 바꾸자 주변 분들은 이날만을 기다렸는지 저와 유정이에게 아낌없이 도움의 손길을 보내주었습니다. 유정 엄마가 27일 때 처음 봤지. 앳된 아가씨가 아기를 안고 벌벌 떨고 있는데 얼마나 가슴이 아팠는지. 어떻게든 도움을 주고 싶었는데 그마저도 받아들이지 못하는 모습도 가슴 아팠어. 그래도 이제는 혼자서만 애쓰지 않으니 참 다행이야. 이런 분들 덕분에 저는 돈을 좀 더 받을 수 있는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유정이가 초등학교에 들어갔을 때였죠. 저는 해진 뒤 밤이 되면 청소 일을 했고 집에 와서 잠깐 잠을 자고 유정이를 학교에 보낸 뒤 식당으로 출근했습니다. 그때는 식당에서 설거지 일을 하지 않았어요. 음식을 만드는 일을 했죠. 감기에 걸린 식당 사장님이 코가 막혀 냄새를 잘 못 맡게 되자 곧 식당 문을 열어야 하는 사장님은 급한 대로 저에게 음식 간을 봐달라고 부탁하셨어요. 제가 간을 봤다고 해도 사장님이 맛을 본 게 아니었기 때문에 사장님은 사장님의 남편을 급히 불렀죠. 그런데 사장님의 남편이 도착하기 전에 가게에 손님이 들어왔습니다. 사장님은 살짝 굳은 얼굴로 음식을 내놓았고 손님들의 반응을 살폈습니다. 그런데 그때 한 손님이 사장님을 불렀어요. 저기요 사장님. 저는 큰일 났다는 생각으로 사장님을 바라보았고 사장님도 살짝 굳은 얼굴로 손님에게 다가갔습니다. 무슨 일이세요? 손님은 사장님에게 엄지를 치켜들며 사장님 무슨 일이죠? 오늘 너무 맛있는데? 이후로 식당을 다녀갔던 모든 손님들은 입을 모아 음식을 칭찬했습니다. 사장님의 남편도 음식을 칭찬했죠. 감기에 나은 사장님은 곧바로 제 음식을 드셨습니다. 유정 엄마, 이거 말고 뭐 할 수 있어? 저는 제가 할 줄 아는 음식을 줄줄 읊었습니다. 사장님은 깜짝 놀라며 물으셨어요. 아니, 어디서 그런 음식을 배웠어? 그 음식은 어머니에게 배운 것이었어요. 처음으로 어머니에게 감사한 순간이었죠. 연필은 못 잡게 하고 칼부터 잡게 한 어머니에게 처음으로 감사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 후 저는 식당에서 음식을 만들게 되었어요. 새로운 음식을 메뉴판에 추가하기도 했죠. 손님들은 제가 만든 음식을 매우 맛있어 했습니다. 와, 정말 맛있는데? 라는 말이 들려오면 또다시 신나게 음식을 만들었습니다. 사람들에게 도움만 받았던 제가
누군가에게 기쁨을 줄 수 있다는 사실이 뿌듯하고 기뻤기 때문이었죠. 저는 음식 만드는 걸 정말 싫어했었어요. 하루 종일 쭈그려 앉아서 젖만 붙여도, 기름에 손이 데이며 음식을 해도 아무에게도 고맙다는 말, 맛있다는 말을 한 번도 듣지 못했기 때문이었죠. 저에게 요리는 노동 그 자체일 뿐 그 어떤 의미도 없었어요. 하지만 손님들이 제 음식을 맛있게 먹어주자 저에게 있어서 음식은 새로운 의미를 갖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꿈없이 살던 저에게도 꿈이 생겼어요. 바로 식당의 사장이 되는 꿈이었죠. 쥐뿔도 없는 30대 초반 과부가 갖기에는 너무 큰 꿈이라고 생각돼서 그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한 꿈이었어요. 하지만 노력하고 노력할수록 저는 그 꿈에 가까워졌습니다. 그 꿈에 가까워지는 걸 가장 많이 도와준 분이 바로 제가 일하던 식당의 사장님이었습니다. 사장님은 유정이의 초등학교 졸업과 중학교 입학식을 챙겨주실 정도로 저와 유정이 모녀를 아껴주셨습니다. 젊은 엄마가 열심히 사는 게 기특하다는 이유 때문이었죠. 물론 제가 식당 음식을 도맡아 한 이후로 손님이 늘었던 것도 있고요. 어떤 이유가 되었든 저는 그런 사장님께 항상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사장님이 출근을 하지 않으셨어요. 전화도 받지 않으시고 아무 연락도 없었죠. 단 한 번도 가게를 늦게 연 적이 없던 사장님이었기 때문에 저는 급한 대로 제가 오픈 준비를 하여 손님들을 맞았습니다. 사장님에게 무슨 일이라도 있나 걱정되었죠. 그렇게 하루가 다 지나고 가게 정리를 할 때 가게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다름 아닌 사장님의 남편분이었어요. 전화로 전해들은 내용은 사장님이 뇌출혈로 쓰러지셨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가게 문을 곧장 닫은 저는 사장님이 계시다는 병원으로 뛰어갔습니다. 사장님은 병원에 입원해 회복 중이셨어요. 다행히 처음에 조치를 잘 취해 생명에 지장은 없다고 하더군요. 상황이 이렇게 돼서 유정 엄마가 당분간 가게를 봐줬으면 좋겠어. 나도 한 번씩 들리고 같이 일할 사람 한 명도 붙여줄게. 괜찮을까? 이 부탁에 고민할 이유는 없었습니다. 당연히 해야 하는 일이었으니까요. 어느덧 중학교 1학년이 된 딸도 와서 가게를 도왔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흐르고 사장님은 무사히 퇴원할 수 있었어요. 사장님은 살짝 마른 몸을 이끌고 가게로 오셨습니다. 사장님, 몸은 좀 괜찮으신 거예요? 사장님은 껄껄 웃으며 그럼 괜찮지. 고생은 우리 남편이 했어. 유정 엄마는 가게 보는 거 어땠어? 혼자 하느라 힘들지는 않았고? 저야 뭐 사장님한테 배운 대로 했죠. 김 선생님이 자주 와서 도와주기도 하셨고 소개해주신 이모님도 힘이 많이 됐어요. 예전에 가게에서 일하셨던 분이라면서요? 응, 손주가 태어나서 손주 봐준다고 그만뒀었지. 유정이는 잘 지내고? 그럼요, 가끔 와서 일도 도와주고 했어요. 그래. 사장님은 할 말이 있는 듯 입을 달싹이셨습니다. 무슨 하실 말씀 있으세요? 편안하게 말씀하세요. 호탕한 성격인 사장님이 무언가를 고민하는 모습을 처음 본 저는 편하게 말씀하시라 말은 했지만 속으로는 불안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제 가게를 정리할 거라고 말씀하시면 어떡하지? 유정이 이제 겨우 16살인데 다른 일을 찾을 수 있을까? 라며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깊어진 순간 불안이 현실로 변했습니다. 내가 많이 괜찮아지기는 했지만 예전처럼 일은 못할 것 같아. 남편 고향으로 가서 요양이나 하면서 지내려고. 우리 남편 시골 출신이라 항상 시골에서 살고 싶어 했거든. 하늘이 노래졌습니다. 그런데 불안함과 충격은 얼마 지나지 않아 희망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이 식당을 유정 엄마가 맡아줬으면 해. 네? 처음엔 사장님의 말씀을 이해하기 어려웠어요. 제가 가게를 맡으라뇨. 저는 가게를 인수할 돈도 없고 제가 어떻게 이 가게를 운영할 수 있겠어요. 사장님은 예전처럼 호탕하게 웃으시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유정 엄마 정도면 충분하지. 나 병원 가 있는 동안 혼자서도 잘했잖아. 그거야 사장님이 다시 돌아오실 거라는 생각을 했으니까요. 김 선생님도 자주 오셨었고. 아니야, 유정 엄마면 충분히 할 수 있어. 나 시골로 내려갔다고 나 거들떠도 안 볼 건 아니잖아. 어려운 일 생기면 언제든지 연락해.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가진 돈이 별로 없어요. 물론 사장님이 많이 편의를 봐주셔서 어느 정도 살만하기는 하지만. 사장님은 또다시 호탕하게 웃으셨습니다.
그거 걱정하는 거면 걱정하지도 마. 나도 유정 엄마 같은 때가 있었어. 아무것도 없이 올라와서 이 시장에서 자리를 잡기까지 얼마나 힘들었는데 이 가게 문을 바로 닫아버리겠어. 이 가게를 누군지도 모르는 인간한테 홀라당 넘겨버리겠냐고. 유정 엄마가 믿을만하니까 가게를 맡긴 거야. 대신 그냥 넘겨버리면 안 되겠지? 사장님이 건 조건은 아주 단순했습니다. 첫 번째, 가게 자리를 옮기지 말아줘. 몇십 년 동안 찾아오는 손님들과의 의리야. 두 번째는 가게 인수비용을 다 낼 때까지 한 달 매출의 10%를 보내줘. 가게 인수비용을 다 내면 안 내도 돼. 두 번째 조건은 제 마음을 편하게 하려는 사장님의 배려였습니다. 저는 그날로 가게의 사장이 되었습니다. 뜬구름 잡는 것만 같았던 과부의 꿈이 현실로 바뀌는 순간이었죠. 집에 가서 유정이에게 이 이야기를 해주니 유정이는 제 일인 것처럼 기뻐해 주었습니다. 그동안 저와 유정이를 살펴주었던 분들도 자기 일인 것처럼 기뻐해 주셨어요. 사장님이 바뀌자 손님이 잠깐 줄어들어 걱정스러운 순간도 겪었지만 단골 손님들 덕에 가게는 금방 안정을 찾았습니다. 가게가 안정되자 저는 가게의 메인 메뉴를 빼고 메뉴판에 있는 음식을 조금씩 바꿔나갔습니다. 그게 입소문을 탔는지 손님들은 점차 늘어갔고 저는 얼마 지나지 않아 가게 인수비용을 모두 갚을 수 있었습니다. 저에게 있어 사장님 부부는 부모 같은 존재였기 때문에 저는 명절이 되면 유정이와 함께 사장님 부부가 계시는 고향집으로 내려가곤 합니다. 다행히 사장님은 예전과 같은 건강을 되찾으셨어요. 다시 과거로 돌아가서 이야기를 해보자면 유정이가 고등학교 2학년이 되고 가게가 확장되었을 때 저는 가게에서 일할 직원을 뽑았습니다. 그 직원을 뽑은 이유는 단순했어요. 그 직원에게서 제 모습이 보였거든요. 올해로 29이 되었다는 젊은 아가씨는 7살 된 딸을 데리고 가게로 찾아왔습니다. 숙식만 제공해줘도 괜찮으니 방 한 칸만 내어달라는 부탁이었죠. 사연이 참 딱하더군요. 부모 없이 자라 고아원에서부터 알고 지내던 오빠와 동거를 했는데 아이가 태어났을 때부터 밖으로 나돌기 시작하더니 아이가 7살이 되자 도망을 갔다고 했죠. 그 모습에서 저를 봤고 저는 그 아이 엄마를 바로 일할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정부에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것들도 찾아서 도움을 받을 수 있게 했고 가게 한편에 방을 마련해서 거기서 지낼 수 있도록 도움을 주었습니다. 그런 것이 아깝지 않았어요. 저와 유정이도 그런 도움 덕분에 살아갈 수 있었던 거였으니까요. 밖으로 놔두는 남편 때문에 이런저런 일을 다 해봤다는 직원은 손이 빠르고 꼼꼼한 성격이었습니다. 기특하고 예뻐할 수밖에 없는 직원이었죠. 가게를 정리하고 퇴근을 하던 어느 날, 곧 문을 닫으려는 시장의 신발가게 앞에서 서성이는 직원과 직원의 아이를 보게 되었습니다. 반가운 마음에 인사를 하려 하는데 사줘, 사달라고. 다른 애들은 다 공주 신발 신는단 말이야. 아이는 직원의 손을 끌어당기며 신발가게 가판 앞으로 가려 했고 사지도 않을 것 같은 손님 때문에 퇴근이 늦어진 가게 사장은 불쾌한 표정을 짓고 있었죠. 그리고 직원은 그 앞에서 식은땀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직원은 신발가게 사장에게 연신 죄송하다고 고개를 조아리고는 아이를 안은 채 후다닥 자리를 떴습니다. 집에 돌아오니 그 장면이 머리에서 떠나지 않더군요. 결국 저는 다음날 신발가게를 찾아서 아이가 사달라고 조르던 신발을 구매했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지인이 자기 아이 신발로 샀는데 아이 발이 너무 커서 못 신기게 됐다며 신발을 건네주었죠. 그렇게 평온한 나날이 계속되었습니다. 입소문이 나서 확장까지 한 가게는 다른 지역에서까지 온 손님들 덕분에 2호점을 낼 정도로 커졌습니다. 수많은 직원을 채용했고 가족 같은 직원들과 함께 했죠.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손님들의 발길이 점차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무슨 일인가 직원들을 모아 이야기를 해보니 저희 가게를 두고 악의적인 소문이 돌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그 소문은 이런 것이었습니다. 우리 가게가 반찬을 재활용한다는 소문이 돌고 있어요. 그리고 직원은 한참 동안 우물쭈물 하다가 대답했습니다. 그 사장님이 죽은 남편의 보험금을 들고 도망쳐서 가게를 인수한 거라는 소문도. 기가 차서 말도 안 나오더군요. 누가 이런 짓을 했을지 안 봐도 뻔했습니다. 가게가 조금 잘 된다는 소문이 들리자마자 콩고물이라도 얻어먹으려고 찾아온 사람들 중에는 부모님과 시댁 어른들도 있었거든요. 그 사람들의 요청을 거절했더니 이런 소문을 내는 게 확실했어요. 그들이 퍼뜨린 소문은 쉽게 잠재워지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사람들에게 그건 거짓 소문이라고 말을 해도
아무도 믿지 않았죠. 그렇게 가게에는 파리만 날렸고 직원들의 월급조차 감당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손님들이 다시 가게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건지 어안이 벙벙할 때 저는 시장에서 가깝게 지내고 유일하게 가게를 찾아주던 상인분께 손님들이 다시 찾아오게 된 이유를 알 수 있었습니다. 윤 사장님, 그거 몰랐어? 그 가게 직원 있잖아. 어린 딸내미 데리고 다니는 그 직원. 그 직원이 매일마다 찾아온 손님들 명단이랑 가게 식재료 사용량, 구매 내역 다 들고 다니면서 시장 상인들한테 설명하고 다녔어. 사장들은 딱 보면 알잖아. 이게 진짜 장부인지 가짜 장부인지. 나도 봤는데 누가 봐도 진짜더라고. 내용을 보니까 음식 재사용하고 그러는 게 말이 안 되는 얘기더라. 여기 장사하는 사람들 중에 윤 사장한테 도움 안 받은 사람 있어? 그 사람들이 찾아오는 손님들한테 다 얘기한 거야. 그거 헛소문이라고. 우리가 봤다고. 나는 윤 사장 식당에서 일도 도와주고 그랬잖아. 나는 윤 사장 믿고 있었어. 저는 이 모든 일이 어린 직원 덕분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자마자 직원을 찾아갔습니다. 작은 단칸방을 구해 딸과 함께 지내고 있는 직원은 밤늦게 찾아온 저를 보고 많이 놀란 듯 했습니다. 저는 세 사람이 겨우 들어갈 만한 방에 앉아 시장 사장님에게 들은 이야기를 말했습니다. 직원은 당황한 표정이었어요. 사장님 죄송해요. 고맙다는 말을 전하려고 왔는데 갑자기 죄송하다니. 이유를 물으니 직원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말도 안 하고 가게 장부를 가져다 쓴 거였잖아요. 그건 상아 씨가 꼼꼼하니까 내가 맡긴 거였고 가게 장부를 함부로 가져가서 쓴 건 안 될 일이지만 어쨌든 상아 씨의 지혜로운 행동이 우리 가게를 살렸어. 아니, 우리 가게의 모든 직원들을 살린 거야. 정말 고마워. 상아 씨한테는 큰 빚을 졌네. 저는 상아 씨에게 모든 것을 해줄 생각이었습니다. 그런데 상아 씨는 저의 제안을 거절했습니다. 빚을 지셨다뇨. 빚을 진 사람은 저인걸요, 사장님. 그건 아니지. 나는 상아 씨의 노동력을 산 거고 상아 씨는 노동에 대한 대가를 월급으로 받은 것뿐이야. 상아 씨는 고개를 가로저으며 말했습니다. 아니요. 사장님은 그 이상의 것을 해주셨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지 않을 때 상아 씨는 무겁게 입을 열었습니다. 예전에 미나가 신발 하나를 사달라고 시장 신발 가게 앞에서 떼를 쓴 적이 있었어요. 단칸방 하나라도 얻으려고 허리띠를 졸라매는 상황에 그 신발 하나 사주는 게 너무 어렵더라고요. 미나를 안고 도망치듯이 가게를 떠났는데 울다 지쳐서 잠든 미나가 너무 안타까웠어요. 늦게나마 가게로 돌아갔는데 가게 문은 이미 닫혀 있었고 다음날 시장 문이 열렸을 때 가게 앞으로 갔는데 사장님이 그 신발을 사고 계신 걸 봤어요. 사장님이 왜 저런 신발을 사셨을까 궁금했는데 제가 출근하자마자 그 신발을 건네주시더라고요. 미나가 신발 사달라고 조른 걸 보신 거였죠. 저마저도 잊고 있었던 과거의 이야기를 상아 씨는 단 하나도 빠뜨리지 않고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상아 씨의 물음에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때 결심했어요. 무슨 일이 있어도 사장님과 함께 하겠다고요. 그래서 가게가 안 좋은 소문에 휩싸였을 때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어요. 장부를 가져다 쓴 건 정말 죄송합니다. 저한테 무슨 말씀을 하셔도 할 말이 없어요. 눈물이 났습니다. 상아 씨에게서 제 모습이 또다시 비쳤거든요. 예전 사장님과 많은 사람들의 따뜻한 말과 행동에 살아갈 용기를 얻었던 과거의 제 모습이 말이죠. 그날 저와 상아 씨는 서로를 끌어안고 참 많이 울었습니다. 상아 씨에게 결코 지울 수 없는 은혜를 입은 저는 상아 씨를 살뜰히 보살폈습니다. 그래도 일할 때만큼은 객관적으로 대하기 위해 노력했는데 상아 씨는 일적으로도 아낄 수밖에 없는 직원이었습니다. 장부를 가지고 나가서 상인들을 설득했던 것만으로는 능력을 충분히 인정받은 건데 상아 씨의 능력은 직원들 사이에서도 유명했습니다. 사장님, 상아 씨는 어떻게 그리 똑똑하대요? 아직 30도 안 된 아가씨가 저렇게 똑똑할 수 있나? 상아 씨 우리 지점으로 보내주면 안 돼요? 저뿐만이 아니라 직원들의 엄청난 지지를 받은 상아 씨는 36이 되었을 때 2호점의 점장이 되었습니다. 상아 씨의 아이도 16이 되었죠. 제 딸은 올해로 27이 되었습니다. 대학을 졸업하자마자 우리나라에서 손꼽히는 회사에 취업한 유정이는 제 가게보다도 사랑하는 존재이자 저의 자랑입니다. 그리고 힘들 때도 기쁠 때도 저와 함께 해주었던 직원들은 유정이 다음으로 제가 사랑하는 존재가 되었죠. 저를 무시하고 내쫓았던 가족들은 어떻게 되었냐고요?
가게가 잘 되자마자 돈 한 푼 뜯어먹으려던 그 사람들의 소식은 안 듣고 싶어도 들려왔습니다. 한량같이 살던 남동생은 집안 재산을 모조리 끌고 가서 사업에 썼다가 모든 사업을 말아먹었고 해외로 도피를 해서 살았는지도 죽었는지도 모르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장남이 하겠다는 일을 어떻게 부모가 맡겠냐며 동생을 전적으로 지지했던 부모님은 제 바짓가랑이를 붙잡고 애원하셨습니다. 아이고, 우리가 잘못 생각했다. 계집애라고 너를 무시하면 안 됐는데 우리가 잘못했다. 잘못했어. 제가 그 용서를 받아줄 이유는 없겠죠. 특히 유정이를 고아원에 보내버리라고 했던 동생과 그런 동생을 감싸던 부모님의 모습이 아직도 잊히지 않습니다. 그리고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시댁 사람들이 찾아온 적도 있었어요. 잘 살고 있는 줄 알았더니 부동산 투자를 잘못해서 방 한 칸에 둘이 살고 있다고 했죠. 게다가 사기꾼을 만나 전 재산을 날리고 빚쟁이들에게 쫓기고 있는 신세라고 했습니다. 우리 아들이 너한테 얼마나 잘했니? 그렇게 가기 전에 조금 마음이 안 좋아서 너한테 실수를 하긴 했지만 그게 진심은 아니었을 거다. 그리고 너도 우리 아들 사랑하지 않았니? 우리 아들 생각해서라도 조금 도와주렴. 그때는 몰랐지만 자식 잃은 슬픔이 얼마나 컸을까 싶어 조금은 도와줄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염치도 없는지 유정이를 찾아갔더라고요. 처음에는 유정이에게 친할머니, 친할아버지라고 다가가 너가 엄마를 설득해보라며 조곤조곤 달래보라고 했지만 유정이가 자신들의 말을 듣지 않아 유정이의 회사 앞에서 행패를 부렸죠. 유정이는 시댁 사람들이 자신을 찾아왔다는 것을 알리지 않았지만 유정이를 회사 앞까지 데리러 간 날에 시댁 사람들이 행패를 부리는 걸 보고 이 모든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경찰까지 동원되어 끌려간 시댁 사람들은 유정이에게 다정했던 얼굴은 싹 지운 채 유정이를 향해 손가락질했어요. 이 집안 여자들은 전부 남자 잡아먹는 년들이야. 네가 아들로 태어나게만 했어봐. 내 아들이 죽을 일도 없었고 우리 집이 이렇게 망할 일도 없었어. 그날부로 그 사람들을 도와주고 싶은 생각이 싹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유정이가 상처받을 것이 너무나 걱정되었어요. 유정이의 앞을 가로막고 큰 소리를 내려는 순간 유정이가 제 팔을 잡아당겼습니다. 그리고 제 앞으로 나서서 이렇게 말했어요. 기억도 안 나는 분들이 갑자기 나타나서 친할머니, 친할아버지라고 했을 때 어이가 없었어요. 웃는 얼굴로 그동안 보고 싶다고 하는 게 얼마나 가증스러웠는지. 그렇게 보고 싶었으면서 얼굴 한번 안 비치셨잖아요. 낯빛 하나 안 바뀌고 거짓말하는 인간들이 배우면 얼마나 배웠겠어요. 아이의 성별을 정하는 건 엄마 쪽이 아니라 남편 쪽이에요. 제가 딸로 태어난 게 그렇게 불만이면 잘난 아드님 사진 보고 원망이나 하세요. 조곤조곤 큰소리 내지 않고 할 말을 다 한 유정이는 저를 데리고 경찰서 밖으로 나왔습니다. 저는 유정이에게 조심히 물었어요. 괜찮아? 그럴 때는 엄마가 나서야 하는 건데. 사실 저에게는 유정이에 대한 미안함이 있었거든요. 아버지 없고 마음 붙일 가족 한 명 없이 키웠다는 사실 때문이었죠. 유정이도 그런 제 마음을 알고 있었나 봅니다. 엄마, 나는 아버지가 그리웠던 적도 할머니, 할아버지가 있는 아이들이 부러웠던 적도 없어. 엄마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가장 잘 아는 사람이 나야. 그래서 나는 엄마가 행복했으면 좋겠어. 그렇게 아등바등 키웠던 딸내미 좋은 대학 나왔고 좋은 회사 다니잖아. 이제 어디 가서 딸 자랑해도 돼. 힘들면 나한테 여행 좀 보내달라고 해도 되고 이제 딸 덕 좀 봐도 돼. 그 말에 마음이 울렁거렸습니다. 처음으로 유정이 앞에서 눈물을 보였고 유정이는 그런 저를 안아주었죠. 그동안의 온갖 고생이 모두 사라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저는 아침에 눈을 뜰 때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늘도 행복하자. 그리고 다른 사람들도 행복하게 해주자. 저는 이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과거에 얽매이지 않고 이제는 제 인생을 살아가려고 해요. 제 사연을 들어주신 모든 분들의 삶에도 행복만이 가득하길 바라겠습니다.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소개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두 행복하세요. 지금까지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연이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